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그 4시간씩 해서 7주에 끝냅니다. 아마 공시법도 7주고 이런 식으로 6주인지 7주인지 그렇게 공시법이나 세법은 나머지 과목은 8주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1, 2월, 3, 4월, 5, 6월, 7, 8월, 9, 10월까지 앞으로 5번 똑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듣는 거는 쉬운데 다 아는 걸 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듣는 게 그 끝까지 다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끝까지 들어야만 합격할 수 있어요. 작년에 전국에 수석하는 분이 우리 학원에서 나오셨는데 젊은 분이 모의고사 전국 1등 해도 계속 끝까지 수업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으시더라고요. 결국 고득점으로 합격하셨어요. 물론 뭐 꼭 합격해서 개업하려면 고득점 필요 없어요. 딱 60점 받으면 가장 좋긴 한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딱 60점 받는 게.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합격하시려면은 끝까지 빠지지 않고 수업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24페이지. 우리 기본서에 보면 몇 회 때 출제됐다 이런 걸 중요한 거는 적어놨잖아요. 자주 나온 거는. 근데 보면 24페이지 임목, 그 다음에 26페이지 공장재단, 그리고 공장재단, 그 다음에 27페이지 맨 밑에 광업재단. 보니까 몇 회 때 출제됐다는 말 하나도 없죠? 중요하진 않습니다. 사실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업에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중개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면 그냥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임목이라는 게 뭐가 임목이냐 하면 임목, 설립자, 나무목자, 살아서 생립, 서 있는 나무,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합니다. 죽은 나무는 등기 못합니다. 살아서 서 있는 나무만 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는 임목 이거는 뭐 지금 중요하진 않다고 했습니다. 임목 등록원부에 먼저 등록된 것만 등기가 가능하고요. 등기를 하는 이유는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따라서 임목하고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차이점.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임목 둘 다 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둘 다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점은 동일한데 임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데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명인망법은 간섭법상 공시방법을 갖추는 거잖아요. 저당권은 등기를 요소로 하죠. 그래서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데 임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등기된 나무는 등기할 나무는 수종 제한이 없다. 나무 종류 제한 없이 등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토지의 일필의 토지 전부 또는 일부의 생립이라는 것은 뭐냐면 살아서 서 있는 나무만 등기를 할 수 있다. 죽어서 누워있는 나무 등기 못한다고 했죠? 그리고 임목이 등기되어 있는지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지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에 보면 임목 등기 기록이 표시되어 있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를 보면 그 토지 위에 임목이 등기되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다 마찬가지인데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은행에 대출 받으려고 이게 공장재단, 광업재단 만드는 거예요. 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공장 부지만 저당권을 설정하면 담보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공장 부지뿐만 아니라 건물, 공업소유권, 생산, 설비 등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다 묶어서 이걸 묶어가지고 재단 목록을 작성하고 이 재단 목록 안에 있는 것을 공장재단으로 등기하게 되면 재단 전체가
일물 일권주의 예외다. 일물 일권주의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 게 원칙인데 임목도 마찬가지고요. 임목도 나무가 여러 개인데 이걸 임목으로 등기하면 하나의 소유권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대상물이 되면 하나로서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거지 건물만, 공업소유권만, 생산설비만 따로 떼어내서 팔 수 없습니다. 공장재단 설립, 공장재단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아까 임목은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표시가 된다고 했는데요.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해당 구 사항란에 공장재단에 속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다. 해당 구 사항란입니다. 갑구, 월구 다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모두 일물, 일권주의 예외고 모두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왔다는 말이 없고요. 거의 중요하지는 않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31페이지 우리 기본서 31페이지 중개사물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게 해석상의 문제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사실은. 자 어려운데 먼저 중개사물에 해당되는 것 토지, 건축물 요거는 법률에 있고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거는 대통령령 또는 시행령 줄여서 영에 있습니다. 옛날에 시험에 중개대상물은 법률로서만 규정하고 있다. X로 줄대했습니다. 즉 시행령에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시행령, 시행규칙도 법률로 넓은 의미로 법률로 보는 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분한다면 중개대상물은 법률로 규정된 게 두 가지, 이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게 세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대상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다 행위제한을 받지만 중개사물이고 다 중개사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준공허가받은 매립지는 중개사물입니다. 시험에 그냥 공유수면 매립지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정답이었습니다. 불법으로 매립하면 중개사물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적법 절차에 의해서 매립 면허 받아서 준공허가, 준공이라는 게 뭡니까? 공사 다 끝나고 받는 게 준공이죠? 다 끝나는 게 준공입니다. 준공허가 받은 매립지는 개인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중개사물에 해당됩니다. 이 공유수면 매립지 준공허가 받고 나면, 준공 떨어지고 나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우리나라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없는 토지 있어요? 없어요? 도간, 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네 군데 한 군데도 속하지 않는 땅은 있을 수 있냐고 없냐고요? 있어요. 이 공유수면 매립하면 매립하자마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안 정해져요. 이런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미지정되었을 경우에는 가장 강력한 행위제한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받아요. 가장 좋은 땅은 여기 지금 무슨 구역, 지역 이런 거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거 하나 그냥 도시지역 이렇게만 돼 있는 거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행위제한을 받는 거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다 행위제한입니다. 거래 규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만 허가받아야 거래할 수 있는 거래 규제고요. 나머지는 다 이용제한입니다. 이용제한. 예를 들면 그래서 도로 예정지, 접도구역, 연안구역,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중개사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소위 그린벨트라고 하잖아요.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을 제한하는 거지 거래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죠. 그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구역 안에 있는 땅 팔아먹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중개사물이라고요. 물론 또 어떤 분이 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국유지는 안 되잖아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중개사물 되냐 안 되냐 물었을 때는 그건 개인사유지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국유지면 뭐 무슨 용도 지역이든 다 안 되잖아요. 그 상대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이게 해석상 문제니까. 농지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진흥지역 외의 농지가 있고 진흥지역 안에는 다시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다 중개사물 됩니다. 접도구역. 접도구역 보면 우리 도로에 접해져 있는 게 접도구역인데요.
도로법 제50조, 고속국도법 제8조에 있는데 우리 도로가 어디 저 밖에 교회로 나가다 보면 주유소 같은 게 도로 가 있는 게 아니라 도로에서부터 많이 후퇴돼 가지고 지어둔 거 봤죠? 왜냐하면 그 접도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도시 지역, 도시 지역에서는 이 접도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적용받잖아요. 이 접도구역이 맹지입니다. 맹지. 눈구멍이 빠진 토지. 여기는 집 지을 수 없어요. 접도구역은. 그래서 시골로 가다 보면 도로가에 주유소가 있는 게 아니라 가게 같은 게 도로에서 많이 후퇴돼 가지고 있죠. 이 접도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도로 확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행위 제한을 받는 거지 개인 땅이라면 거래는 가능하니까 중개사물 된다는 이야기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개사물 된다고 하니까 또 어떤 분 질문하더라고요. 군부대 안에 있는 땅 중개사물 아니잖아. 그 국가 땅이니까. 이 국가 땅이 없는 한 중개사물이라고. 예를 들면 지금 서울공항 주변에 군사 4km, 반경 4km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야탑동 같은 데는 높이 제한이 있어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기 할주로 이착륙해야 되니까 45m보다 높게 지을 수 없어요. 그 야탑동 같은 데는 보면 건물이 낮게 돼 있고 저 정자동이나 밑으로 가야 좀 건물이 높죠. 분당 같으면. 김포공항 근처에도 인천공항 근처에도 높은 건물 없어요. 활주로 이착륙하는 데는. 그런 행위 제한을 받을 뿐이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공법상 행위 제한이고 공법상 제한이고 가처분, 가압류 요건 사법상 제한입니다.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되어 있는 것, 전세권 설정 등기되어 있는 것, 지역권 설정되어 있는 것, 분묘기지권 성립하는 토지도 중개사물 되죠.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는 토지도 중개사물 됩니다. 거래는 됩니다. 단 거래하더라도 샀다 하더라도 경매로 낙찰받아도 그 묘 오래된 거 있으면 강제로 이장시킬 수는 없죠. 그러나 거래는 가능합니다. 사법상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환매권,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양도담보, 부동산 임차권 이런 거 다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됩니다. 시험에는 중개 대상물 아닌 게 주로 출제됩니다. 요거보다는 요 이제 뒷페이지에 있는 중개 대상물 아닌 것. 중개 대상물 아닌 거는 요거는 소위 의제부동산입니다. 의제부동산, 준부동산. 그러나 대통령령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개사물 아니고요. 의제부동산 중에서 중개사물 되는 것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3개밖에 없다고 했죠. 그 3개만 중개사물이고요. 어업권, 선박, 건설기계, 비행기, 자동차 이런 것들은 의제부동산, 준부동산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령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개사물 아니고요. 이건 중개사물 아니라고 해서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아무나 중개를 해도 상관이 없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중개를 하고 돈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라는 이야기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거는 아무나 중개도 됩니다. 시험에 20톤 이상 선박, 20톤 미만 선박 이런 게 출제됐어요. 20톤 이상은 의제부동산이지만 대통령 20톤 이상은 등기를 해요. 선박도. 등기를 하기 때문에 등기 등록을 하니까 의제부동산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의 규정이 없어서 중개사물이 안 되고요. 20톤 미만인 것은 동산이라서 중개사물 아닙니다. 그래서 선박은 20톤 이상이든 미만이든 다 중개사물 아니다. 자동차, 비행기, 건설기계, 포크레인 이런 거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일물, 일권주의 예외로서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고 중개사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공장재단에서 공업소유권만, 건물만, 토지만 따로 떼어내서 팔아먹을 수도 없고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농작물도 중개사물 아닙니다. 농작물은 중개사물이 아니라는 말은 농작물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아무나 중개도 된다. 예를 들면 무, 배추, 밭대기로 거래하는 것 중개하는 거 아무나 해도 된다고요. 개업공개사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아무나 해도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중개사물 아니고 요거는 아예 아무나도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행정재산, 국유재산입니다. 국가소유, 행정재산. 옛날에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행정재산하고
일반 재산으로 나누어집니다. 옛날 잡종재산을 지금 일반 재산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을 그냥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남대문 이런 것도 행정재산입니다. 국가, 청와대 행정재산입니다. 중개사물 될 수 없습니다. 잠실양구장, 잠실양구장이 개인간이죠? 국가 소유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물 될 수 없습니다. 무주토지, 주인 없는 토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중개사물 될 수 없다. 사도, 개인도로가 아니라 공도, 지자체도로, 국도, 국가도로 이런 것들은 중개사물 될 수 없다. 미채굴 광물은 광업법 제2조에 의해서 광물 채굴권이 국가의 권능이기 때문에 중개사물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호수, 공원, 바다, 국가하천, 사건 소멸된 포락지 이런 것들 전부 개인 땅이 아니니까 중개사물 될 수 없다. 국유재산 중에서 요거는 뭐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만 일반 재산은 삼각형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일반 재산도 국유재산인 경우는 용도 폐지된 일반 재산은 매각, 현물 출자, 대부의 대상은 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공개 입찰의 방식으로 매각해야 되므로 중개사물 아닙니다. 다만 2번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업 공유회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말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산은 중개사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원칙 안 되지만 계속 유찰되면 중개사물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 개입 여지가 없는 것, 경매, 공매, 공용, 수용, 상속, 증여, 기부채납, 환매 그 자체는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도 중개사물이다. 14회 때 출제됐습니다. 경매 넘어가고 있는 것도 중개사물 됩니다. 내가 사가지고 은행에 빚이 있는 거 갚아버리고 경매 절차를 취소시킬 수 있죠. 또 취소 안 시켜도 남는 돈이 있다면 내가 소유자면 배당받을 수 있거든요. 남는 거. 그래서 경매 그 자체는 개입 여지 없지만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된 부동산도 중개사물이고 상속 그 자체는 법정 지분에 따라서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했든 안 했든 지분이 똑같잖아요. 그러나 상속받은 전답은 중개사물입니다. 상속을 받았으면 상속인 소유니까 중개사물이라고요. 상속 그 자체는 개입 여지 없습니다. 증여 그 자체도 중개 개입 여지는 없지만 증여받은 토지 중개사물입니다. 수증자 받은 사람 거기 때문에. 증여세는 누가 냅니까? 세금을 누가 내냐고? 받은 사람이 내냐고요? 증여자가 낸다, 수증자가 낸다, 받은 사람이 낸다. 답은? 상속세 누가 냅니까? 상속받은 사람이 냅니까? 상속해준 사람이 냅니까? 상속받은 사람. 이게 또 증여세도 수증자가 받은 사람이 냅니다. 준 사람이 내는 게 아니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미성년 자녀한테 살아서 주면 증여, 죽여서 주면 상속이죠. 그래서 살아서 주면은 미성년자가 세금 낼 돈도 없으니까 세금도 부모가 내주죠. 그럼 사실 그 세금 내준 것만큼 또 세금을 내야 돼요. 원래대로 하면 이론적으로. 근데 그렇게까지는 철저하게 단속은 잘 안 합니다만은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요. 상속이나 증여 그 자체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지만 상속받은 전답은 중개대상물이다. 점유권, 질권, 법정저당권, 설정,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은 중개상 권리가 아니다. 성질상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분묘기지권이라는 건 일신전속적입니다.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입니다. 종손, 장남에게. 차남에게 분묘기지권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분묘, 수호, 봉제사하고 제사 주제자는 종손입니다. 저도 8번째여가지고요. 형님 아들인 조카가 제사 주제합니다. 저는 가지도 못해요. 형제가 9명이 가지고 그 바로 앞에 가서 절하고 제사 지내지도 못해요. 밖에 먼 데가 있어야 돼요. 물론 저는 지금은 뭐 명절되고 이래도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분묘기지권도 종손, 장손, 장남에게 전속되는 권리다. 그 다음에 일신전속적인 임차권. 일신전속적인 임차권이라는 말은 일신전속이라는 말은 한 사람의 몸에
전적으로 속해 있는 것을 일신전속이라고 합니다. 일신전속의 반대는 양도, 대여,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일신전속적인 것은 양도, 상속이 안 됩니다. 원래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전대도 할 수 있죠. 임대인 동의받으면 다시 세입자가 세를 놓을 수도 있잖아요. 주인 동의받고. 근데 일신전속적인 건 안 됩니다. 일신전속적인 임차권이 뭐가 있냐면 영구임대주택 50년, 국민임대주택 30년, 그 다음에 LH 서울에, LH가 아니라 서울에 시프트 20년 장기전세 임대주택, 그 다음에 LH 10년 임대 후 분양, 그 다음에 5년 임대 후 분양, 행복주택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다 일신전속적인 겁니다. 행복주택이 임대주택이죠. 6년간 살 수 있다고요. 그럼 행복주택에서 나가려면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개업소에 내놔가지고 새로운 세입자 구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LH에다가 이야기해야 돼요. 나간다고. 그러면 LH가 새로운 입주자를 모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업을 하더라도 행복주택 앞에다가, 국민임대주택 앞에다가, 영구임대주택 앞에다가 개업하면 손님 못 받겠죠. 중개상물 아닙니다. 일신전속적인 거는 영업권, 저작권 이런 게 중개사물이 아니라는 거는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저작권도 양도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이 양도 중개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개하고 돈 받더라도. 법정지상권 이렇게만 나오면 세모라고 해놨는데, 법정지상권 성립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성립은 개입 여지가 없다. 그러나 법정지상권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팔지 않고 법정지상권만 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합니다. 용어정의와 중개대상물이 가장 공인중개사법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였습니다.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인데요. 이 공인중개사 제도는 논란의 여지 없습니다. 이제 단순히 암기하면 되는데요. 거기 32페이지 문제 좀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 기본서 영업시설 권리금은 중개상물 해당한다. 해당 안 된다 했죠. 권리금. 영업시설 및 권리금 이렇게 했는데 영업시설이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이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세 개를 통칭해서 권리금이라고 한다.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이 말은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는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 된다고 했죠? 공법상 제한만 있는 거잖아요. 허가구역 안에서는 허가만 받으면 돼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다 된다고 했죠, 중개상물?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택지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른바 대토권은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죠? 불법입니다. 대토권은 거래하면 안 됩니다.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나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전매 제한되는 것처럼, 전매 못하는 것처럼 대토권인 상태에서는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는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개사물 아닙니다. 4번 임목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미칩니다. 그래서 X입니다. 뭐 이게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다고 했죠. 임목. 왜냐하면 임목에 저당권을 설정했다고요. 저당권이 뭡니까? 저당이 담보로 잡아두는 게 저당. 저당권이란 담보로 잡아둔 물건 경매 넘겼을 때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이죠. 그런데 나무를 베어내면 분리된 수목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베어내버리면 저당권자가 불척의 피해를 입겠죠. 또는 화재가 발생돼가지고 나무가 다 타버린다든지 베어내는 순간 저당권자가 불척의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어낸 수목에 대해서도 미친다. 옛날에는 벌채된 수목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베어낸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에. 그 베어낸 나무 베어내가지고 팔아먹으면 그 매각대금을 저당권자가 먼저 받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임목을
화재가 나버리면 저당권자가 불척의 피해를 입기 때문에 임목을 등기하면 반드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화재보험이나 또는 산림조합 공제에 가입해야 됩니다. 저당권자가 불척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4번 X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35페이지부터는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35페이지 뭐 이런 개설 요거는 시험 도입 배경, 자격 특징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36페이지 제2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30회 32회 때 출제됐다고 돼 있죠. 최근 5년 이내에 출제된 거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정책심의위원회 중요합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두어야 한다. X, 둘 수 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쉽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실 암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개대상물 용어정의는 단순히 좀 암기하기는 무리죠. 중개사물 종류를 다 암기할 수는 없고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중개사물 아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중개사물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X. 국토부에 둘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국토부에 둘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인데요. 정책심의위원회는 뭘 심의하냐면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고요. 만약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됩니다. 나머지는 안 따라도 됩니다. 심의 사항이 보면은 37페이지 기본서 중간에 3번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 2, 3, 4 4개가 있죠. 그 중에서 양가로 2번에 보니까 이거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기본서 37페이지 3번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 2, 3, 4 중에서 1번 이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의사는 따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도별로 난이도가 다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경기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경기도에서 중개업을 하니까 서울에 있는 손님이 와가지고 옆에 중개업소는 서울서 자격증 땄던데 너는 실력도 없나 보네. 경기도 시골에서 자격증 딴 거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 시험 문제나 서울 문제나 문제 똑같은데요. 이랬더니만 복덕방 사기치는 거 내가 믿을 줄 아냐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자격증이 공신력이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공화국이죠. 서울이라고 하면 신뢰도가 높아요. 지금 서울 인구가 900만 명이고 경기도 인구가 1200만 명입니다. 인천이 거의 300만 명 가까이 되고 인천이 지금 대구보다 인구 많죠. 부산 다음에 인천인데요. 그 수도권이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 인구 다 합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 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요. 지금 5천만 국민 중에서 지금 한 5,100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인구 자꾸 줄어든다고 하는데 외국인이 거의 서울에 900만 명 중에서 100만 명이 외국인이에요. 10분의 1이 외국인. 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우리 기본서 36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기본서 36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있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위원회 임기는 2년이라고 하면 X입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보궐위원회는 전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37페이지 맨 밑에 재척 기피, 회피가 있습니다. 38페이지 재척 사유가 메뉴에 박스 4개가 있습니다. 재척이라는 게 뭐냐면 그 회의에서 빠져야 되는 사유입니다. 배제되어야 하는 사유입니다. 어떤 거냐면 그냥 요거는 이해를 한다면 안건 당사자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서 빠져야 됩니다. 이해관계에 있으면 그 사람한테 유리하게 봐줄 가능성이 많죠.
그 이해관계에 있는 게 뭐냐면 1번 배우자 이거나 배우자 이 어떤 자가 안건 당사자인 경우, 배우자 이 어떤 경우, 전 배우자 사랑해요 안 해요? 지금은 할 수도 있어요. 사랑은 변하는 거니까. 또 위장이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은 친족, 디귿에 보면 정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돈 받고 감정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리얼, 대리인. 대리인이 뭡니까? 법률 대리인이잖아요. 변호사. 법률 대리인이라고 하죠. 민사사건은, 형사사건은 변호인이라고 하고요. 민사사건은 법률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리 행위를 했다면 돈 받고 했기 때문에 그 회의에서 빠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기피가 있습니다. 기피. 기피는 재판부 기피 신청처럼 안건 당사자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을 기피 신청이라고 합니다. 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이를 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7명 중에서 1명이 기피 신청이 들어왔다면 나머지 6명이 의결로 한다고요. 6명 중에서 4명 이상 찬성했으면 기각하고 인용 찬성했으면 인용하고 하겠죠. 기피 신청의 대상인데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받아줄 건지 안 받아줄 건지. 자, 그 다음에 회피입니다. 동그라미 3번 회피. 재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재척을 안 시키면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전 배우자가 와가지고 나는 안면 받쳐서 회의에 빠지겠다 하고 회피를 해야 되고요. 회피를 안 하면 해촉할 수 있습니다. 해촉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용어정의 중개사물이 어려웠지만. 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아까 4가지 있었는데 그 심의사항 중에서 1번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반드시 따라야 된다.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따라야 된다. 시험에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중개보수는 주택에 대한 보수는 시도별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37페이지 그 중간에 양가로 1번에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문제의 심의사항 요거 33회 때 출제됐어요. 4가지. 오늘 문제 있죠? 심의사항. 자, 그 다음에 시험 시행기관입니다. 시험 시행기관 39페이지입니다. 시험 시행기관인데요. 맨 밑에 시험은 원칙 시도의사가 시행합니다.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국토부 장관이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수 있고요.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려면 미리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시험에 사후 의결을 거쳐도 된다. X입니다. 전부 시도지사가 실시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전부 시도의사 명의로 자격증 받았습니다. 저는 경기도의사한테 받았다고 했죠. 여러분들은 이제 서울시장한테 받게 된다고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 원서에 보면 주소를 2가지를 적어요.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 주소 2개를 적는데 주민등록상 주소 적은 그 시도지사 명의로 나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이번에 33회 때 합격하셨는데 천안분인데 저한테 강의를 듣고 서울 자격증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더라고. 합격자 발표 나자마자 연락 왔더라고요. 지금 산업인력공단에 가서 주소 변경하면 됩니다. 나중에 자격증 나오면 어디 거 나오는지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만 서울 거 받았대요. 실무적으로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통해서 진짜 주민등록을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는 실사는 하지 않는답니다. 내부적으로. 자, 원래 시도의사가 시험을 실시해야 되는데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지금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시험을 주관하지만 자격증은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 이런 사람들 명의로 나옵니다. 자, 40페이지 응시 결격 사유입니다. 응시 결격. 시험 못 보는 거는 오로지 시험 못 보는 경우는 부정행위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 자격 취소되고 3년간만 시험 못 보고요. 그 외에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고요. 결격 사유, 교도소에 복역 중인 자도 시험 볼 수 있고요. 파산 선고받은 자, 신용불량자 전부 다 볼 수 있죠.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자도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은 볼 수 있다. 자,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시험 방법입니다. 시험 방법. 시험은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을 구분해서 실시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1차, 2차를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외적인 방법으로 시험을 시행하고 있죠. 원칙은 시험은 1차는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고요. 2차는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 2차 시험을 동시에 보는 경우에는 1차 시험, 2차 시험 모두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전부 선택형으로 보고 있잖아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는데 가미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는 40만 명이 원서 접수하는데 그거 다 주관식 내가지고 채점하기 힘들죠. 그래서 전부 객관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객관식으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1, 2차 분리를 하면 1차 시험 합격한 자만 2차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 2차를 같은 날 지금 동시에 보고 있잖아요. 같은 날 동시에 보면 1차 채점을 안 했기 때문에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2차 시험 볼 수 있다. 2차 시험,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효다. 소용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차 같이 한다면 지금 1차 위주로 예습 복습해야 돼. 민법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려요. 민법 위주로 예습 복습하고 한 70%는 민법하고요. 20% 학개론하고 나머지 10% 가지고 2차 과목 하시면 돼요. 뭐 제가 공법 이런 거는 말할 입장은 아닌데 제가 시험을 한 15번 정도 보니까 작년에 공법이 엄청나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쉬울 가능성이 많아요. 수능시험이 수학이 올해 어려우면 내년에 수학이 어렵다고요? 역발상을 해야 돼요. 부동산도 지금 내려가고 있을 때 사야 되죠, 사실. 말은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게. 지금 인터넷에 보면 뭐 더 폭락해야 산다. 그럼 더 폭락하면 사면 좋은데 어디까지 폭락할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폭등을 하고 나면 그때 살 걸 이제 후회한다고. 알 수 없어요. 그 시점이 언젠지. 얼마나 더 폭락을 해야 될지. 그 내려가고 있을 때 무릎에서 샀다가 올라가고 있으면 어깨에서 팔아라는 격언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는 우상향을 했죠. 포물선을 그리면서 우상향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아마 떨어지고 있는 시점인데 이게 지금 바닥인지 아니면 이제 떨어지고 있는 시점인지 아직도 폭락을 더 할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확률은 50%예요. 그냥 내질러 버리면 뭐 올라간다, 폭등한다, 폭락한다 해놓으면 절반은 맞잖아요. 둘 중에 한 명은 맞는 거잖아요. 결과가 지나고 보니까 맞는 거지. 미리 너 그만 틀리면 책임지냐 하면 그건 책임 못 져요. 저도 모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2차까지 시험 보셔야 되고요. 2차 시험 보시는 분 중에서는 3명 중에 1명이 합격했다. 2차 응시자 대비. 한 8만 명 응시해가지고 2만 7천 명 정도 합격했어요. 그 오리엔테이션은 지난달에 한 거 우리 그 카페, 학원 카페에 가입하시면 볼 수 있어요. 뭐 오리엔테이션을 보고 싶으면. 자, 시험식입니다. 41페이지 맨 위에서 한 6번째 줄에 있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됩니다. 사전 의결을 거친 후에 매년 실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즉 당해년도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러면 시험을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안 볼 수도 있다. 1차 시험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회입니다. 33회 1차 합격하신 분은
34회 시험만 면제됩니다. 군대 간다고 병원에 아파서 입원해도 소용없습니다. 시험 안 보면 35회 때는 다시 1, 2차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출제 채점 보도록 하겠습니다.